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 지금 보고 계시는 레인저 랩터입니다. 포드의 픽업 트럭이죠. 포드 같은 경우에는 F150이라는 정말 걸출한 이 픽업 트럭을 미국 시장에서 정말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 그리고 제품이기도 합니다. 포드 F150보다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이 픽업 트럭인데요. 사실 작은 사이즈라고 해도 길이가 전장이 5.3m가 넘는 차량입니다. 정말 거대한 차량이고 국내 도로 사정에서는 정말 대단히 큰 이제 픽업 트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만큼 이제 그 존재감 또한 굉장히 좀 뛰어난데요. F150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에서 정말 주력 모델이긴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좀 도로에서 만나기엔 조금 다소 좀 큰 느낌이 있죠. 레인저가 그나마 좀 괜찮은 크기인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과 뭐 호주 시장을 좀 타겟으로, 그리고 아시아권의 시장을 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 들어온 이 레인저 모델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산이 아니라 이제 남아공에서 생산된 모델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국내에는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와일드 트랙과 이제 랩터 모델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요. 이 고성능 모델인 랩터, 그 다음에 온로드를 조금 지향하는 이 와일드 트랙, 이 두 가지 모델 가운데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좀 괜찮은 모델인 것 같아요. 4,990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해외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는 조금 가격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한국 판매 가격이요. 하지만 이 랩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해외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 정도의 수준인 것 같으니까요. 이러한 가격 같은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외관 한번 살펴보죠. 지금 보시는 차량은 레인저 랩터 모델입니다. 이제 오프로드 특화된 차량이 답게 이 외관에서 볼 때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일반적인 라이드 트랙 모델과는 다르게 이 앞쪽에 라이드 그릴에 포드라는 이니셜이 아주 크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좀 독특한데요. 이제 스키드 플레이트가 이 랩터 모델 같은 경우는 저 안쪽까지 깊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완전히 그냥 강철이에요. 완전히 강철로 된 아주 단단한 스키드 플레이트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에서 이렇게 망설임 없이 주행할 수 있는 부분도 특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타이어 휠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와이드 트랙보다 이 타이어가 조금 많이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휠 하우스가 이게 바깥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프로드 다운 좀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도 차량의 전폭이 와이드 트랙 모델보다 상당히 좀 넓습니다. 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요, BFA 오프로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타이어 측면 벽이 상당히 좀 높게 되어 있죠. 오프로드 주행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발판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와이드 트랙과 지금 랩터 모델과 이 발판의 형상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랩터 모델은 이게 가운데가 다 뚫려 있고 미끄러짐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러한 측면 모습이 특징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2열 모델이 있는 차량입니다. 2열 같은 경우에도 성인 3명이 앉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안쪽에 보시면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 속 옵셔버 같은 경우에 오프로드용 부품을 좀 생산하는 걸로 유명하죠. 폭스사에 이 쇼 옵저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오프로드 성능은 뭐 이런 것들만 봐도 조금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아래쪽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네요. 자, 차량의 뒤쪽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랩터 모델은 이게 차량의 측면과 그 다음에 리어 램프 왼쪽 같은 경우에 랩터 로고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범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리 같은 것들이, 견인할 수 있는 고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와일드 트랙 모델의 한번 디자인 한번 살펴보죠. 지금 이 전시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자전거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차량의 한번 전면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죠. 랩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앞쪽에 로고가 더해져 있었지만 지금 이 와일드 트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인저와 그다음 포드 로고만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데이라이트가 아주 L자 형태의 데이라이트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스키드 플레이트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전면부 디자인이, 사실 저는 이 레인저 모델과 그 다음에 와이드 트랙 모델 두 가지 중에 뭐 단연 이 랩터 모델의 외관 디자인이 좀 더 돋보이긴 했지만 이 레인저 지금 와이드 트랙 모델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티넨탈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랩터와는 좀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죠. 조금 휠 사이즈가 좀 크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측면에서 보면은 바이터보라는 이렇게 로고가 더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국내에 출시된
레인저 모델 같은 경우에 모두 다 2.0L 바이터보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이 엔진 라인업 같은 경우에 북미 시장에서는요 V6 엔진을 탑재한 모델도 있습니다. 456마력의 이 고출력의 엔진을 탑재한 모델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뭐 국내에 출시된 모델은 이제 디젤 사양입니다. 이제 디젤 엔진 모델이 출시된 이유라면은 사실 2.0 에코부스트 엔진도 뭐 해외 시장에는 탑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디젤 모델에 대한 수요, 그래서 픽업 트럭의 경우에는 뭐 디젤 엔진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클 것 같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경제성이라든지 뭐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픽업 트럭에서는 좀 디젤 엔진을 좀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좀 많다는 판단에서 디젤 엔진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차량의 측면 같은 경우에 계속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발판 같은 경우에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이런 랩터와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적재공간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좀 가드가 좀 덧대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와이드 트랙 같은 경우에는 실용성에 있어서는 랩터보다 조금 더 앞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견인 능력에서 차이인데요. 이 와이드 트랙 같은 경우에는 견인 능력이 3.5톤입니다. 랩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프로드 성능이 강한 모델이긴 하지만 2.5톤이거든요. 사실 오프로드에서 뭐 견인 능력이 그렇게 높은 견인 능력을 요하지는 않겠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때 뭐 트레일러라든지 뭐 짐을 싣고 견인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고, 적재할 수 있는 무게 같은 경우에도 이 와이드 트랙이 조금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제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적재공간 같은 경우에는 긁힘이라든지 뭐 오염되는 것에 좀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바닥 처리가 된 이런 하부를 좀 볼 수가 있고요. 한쪽에는 저쪽 끝에는 이제 12V 시거잭도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쪽에 텐트를 또 설치를 해서 이렇게 야외 활동을 즐길 수도 있고요. 참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레인저 끌고서 정말 어디론가 좀 놀러 가고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옵션으로 이렇게 적재 공간에 따로 보관함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함 좌우로는 이렇게 레일도 마련되어 있어서요, 뭐 짐을 고정할 때도 편리하게 사용이 될 것 같고요. 차량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외관에서 봤을 때 이 스태퍼가 따로 있습니다. 장착이 되어 있어서 차량이 좀 전고가 높다 보니까 이 밟고 올라가시는 게 옷이 더러워지지 않을 방법이기도 하겠죠. 자, 안쪽에 보시면 이제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형적인 뭐 미국 픽업 트럭입니다. 뭐 대단히 뭐 고급감이 느껴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뭐 플라스틱 소재, 뭐 가죽 소재 이런 식입니다. 뭐 디자인에 있어서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지금 시트에 나와 있는 이 와이드 트랙이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스티치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랩터 모델은 또 이 실내 구성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운전석에 올라가서 실내 구성을 한번 살펴보죠. 자, 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있는 시동 버튼을 눌러서 켜게 되고요. 자, 계기판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제 아날로그 속도계가 있고요. 좌우로 지금 차량의 정보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창이 위치해 있습니다. 뭐 작은 크기고요. 한 3인치 정도 되는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좌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메뉴 같은 것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왼쪽 메뉴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디스플레이 모드라든지 연비, 운전자 보조 기능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디지털 속도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게이지, 뭐 타이어 공기압, 뭐 평균 속도, 주행 가는 거리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림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차량의 한 주행 거리가 317km 정도 되는데 평균 연비가 7.8 정도가 나오고 있네요. 자, 연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연비 정보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평균 연비, 지금 시동을 켜고 나서의 평균 연비는 10.3 정도가 나왔네요. 뭐 괜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제연표상의 복합 연비와 일치하는 부분이네요. 자, 차선 유지 기능이 있죠. 지금 다른 차세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에이다스 기능들이 그렇게 잘 갖춰져 있지 않은데 지금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다스 기능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뭐 경고만 보조하는 경우 이렇게 강도 같은 것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차선 유지 기능, 그런 거 충돌 대비 긴급 제동 시스템입니다. 긴급 제동 시스템의 민감도 같은 것도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모니터링 기능도 있고요.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에드블루 상태, 그러니까 요소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충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이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요소수가 부족하다는 표시가 이제 계기판에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요소수를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이 요소수가 제때 보충되지 않으면요, 뭐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아니면 SCR이라고 하죠.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 시스템에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그만큼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꼭 요소수가 이제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제때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뭐 주유소 같은 곳에서 요소수를 보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요즘에는 좀 간단하게 이제 요소수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나왔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유록스 제품입니다. 유록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요소수 보충할 때 가장 많이 찾는 이 제품 중에 하나겠죠. 지금 보시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3.5리터 용량입니다. 그래서 좀 휴대하기도 간편한 편이고요. 또 만약에 지금처럼 이 레인저 같은 차량을 타고서 좀 오프로드나 좀 산간, 오지로 드라이빙을 좀 떠났을 때 만약에 요소수가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나온다면은 상당히 좀 곤란해지겠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3.5리터로 좀 휴대하기 간편한 요소수 제품도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이 요소수 주입구가 지금 보시는 이 주유구 바로 옆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냥 뚜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주입할 수 있는 주유구가 마련되어 있고요. 요소수를 보충할 수 있는 주입구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록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금 13년 연속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자동차 제조사들에서도 그리고 메르스 벤츠라든지 BMW, 볼보 같은 회사 제조사들에서도 이제 순정 부품으로 인증을 해서 좀 공급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알림음이라든지 그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됩니다.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해서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 주행 보조 시스템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경쟁 모델들보다 이런 부분에서는 상품성이 좀 더 앞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설정 부분에서 뭐 차량 관련한 다양한 설정들을 이곳에서 바꿔줄 수가 있고요. 마이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설정 같은 경우에도 뭐 언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표시 단위 이런 것들을 이제 이곳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뭐 창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눈에 확 들어오질 않네요. 엔터테인먼트 기능과 전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디스플레이 창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 보시면 스티어링 휠 왼쪽에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이 버튼들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각종 메뉴들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됩니다.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이 왼쪽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비게이션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DMB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길게 누르게 되면은 이제 메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메뉴로 오고요. 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포드에 싱크가 적용이 됩니다. 뭐 익숙한 구성이긴 하네요. 그리고 공유장치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뭐 풍량이라든지 바람의 방향들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조작이 가능하고요. 또 아래쪽에 있는 물리 버튼을 사용해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좀 이렇게 공유장치 기능들도 물리 버튼으로 좀 빼준 것은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량의 설정 메뉴로 보면요, 독특하게도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무드 조명 부분인데요. 무드 조명 같은 경우에 이 발의 아래쪽 부분과 이제 도어 트림 쪽에 조명이 뭐 약하게나마 나오게 됩니다. 지금 조금 밝아서 확인이 되지 않긴 한데 이러한 색상, 다양한 색상들로 7가지 색상들로 앰비언트 라이트도 좀 설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버전도 이제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음성 제어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기능들도 유선 연결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구성은 뭐 간략하긴 한데요. 뭐 사용하기 굉장히 좀 좋고 터치감도 괜찮은 편입니다. 자, 아래쪽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장치 버튼들 위치해 있고요. 볼륨 버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CD 체인저가 또 따로 있네요. 그리고 지금 12V C거잭도 2개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에 마련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쪽에 이제 USB 포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저는 그냥 스마트폰을 이쪽에다 좀 거치를 해 놨거든요. 딱히 거치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놨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자, 아래쪽에 버튼을 보시면 이제 디퍼런셜 락 버튼이라든지 경사로 미끄럼 방지 버튼들,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버튼들, 그 다음에 주차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의 버튼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또 구동 방식 같은 경우도 2륜, 4륜, 4륜 로우 이 세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넉넉한 크기로 좀 주먹으로 꽉 움켜질 수 있는 이런 큼직한 크기의 기어 봉이 좀 마련되어 있고요.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실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트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앞쪽에 이제 조수석 앞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와이드 트랙이라는 로고가 노란색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대시보드 위쪽도 이렇게 노란색 스티치가 장식이 돼서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이 소재의 질감이라든지 뭐 마감새 이런 것들이 조금 투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의 이음매 같은 것도 굉장히 좀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아래쪽을 좀 만져봐도 이렇게 손가락에 좀 걸리는 느낌이 좀 드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사실 이러한 투박함들이 뭐 픽업 트럭을 좀 정의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이제 2열 공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2열 공간 자체가 그렇게 뭐 넉넉하다고는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성인 2명이 앉기에는 충분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조금 이제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이 뒷좌석 시트의 각도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적재 공간을 넉넉하게 사용하려다 보니까 이 뒤쪽 벽이 조금 수직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트가 이제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각도가 좀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앉으면 조금 장시간 이제 이동하기에는 좀 불편하다는 느낌도 받게 되지만 이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앉아보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트, 1열 시트를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요. 뭐 무릎 공간이 뭐 주먹이 한 2개 이상 들어가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트 안쪽도 이렇게 쑥 들어가 있거든요. 파져 있어서 이 무릎 공간에 더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이제 콘센트가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아웃도어 활동에서도 사용하기 좀 좋을 것 같고요. 12V C거잭이 이쪽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곳곳에 이 12V C거잭이 참 많죠. 지금 1, 2열 모두 합쳐서 지금 3개나 있기 때문에 뭐 물건을 충전하거나 야외 활동에서 충전할 때 뭐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암레스트를 열어보면 암레스트 크기가 상당히 좀 짧죠. 컵홀더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 뒤쪽에 쉐보레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 뒤쪽에 짐을 좀 확인하거나 아니면 대형견을 뭐 반려견으로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또 확인하기 좋은 이러한 기능들도 있었는데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창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창에 열선 기능이 따로 있긴 한데 상당히 투박하게 좀 마무리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좀 완전히 좀 드러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2열 시트 역시 이제 노란색 스티치가 더해진 이런 시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레인저 같은 경우에도요, 쉐보레 콜로라도나 뭐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처럼 이 시트 아래 공간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쪽에 있는 이 끈을 당겨서 이제 이 시트를 위로 올리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작은 공간이 있긴 합니다. 뭐 렉선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는 서랍 형태로 좀 사용하기가 좀 편했고요. 쉐보레 실버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도 이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조금 크긴 했는데 레인저는 이 아래쪽 공간이 가장 그래도 이 다른 경쟁 모델들보다 좀 활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뭐 이 부분은 거의 뭐 별도의 마감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시트만 이렇게 지금 전동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시트는 모두 이제 수동 방식입니다. 조수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시트 열선 기능만 따로 마련되어 있고 뭐 당연히 통풍 시트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포드 레인저 와이드 트랙이 한번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포드 레인저 와이드 트랙의 주행 성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코너링에서의 움직임 한번 볼까요? 전고도 높고 이 픽업 트럭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사실 좌우로는 상당히 좀 있습니다. 분명히 있긴 한데 그래도 라인을 그래도 잘 따라가네요. 뭐 조금 속도를 높여서 좀 주행을 해봐도 네, 라인 추종성이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좀 가속 시의 반응이 조금 더디긴 하네요. 자, 일단은 이 레인저 같은 경우에 사전 공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 사전 공개 행사에서는 이제 오프로드 코스를 따로 마련을 해서 이 와이드 트랙과 랩터의 이 오프로드 성능을 한번 비교하는 그러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오로지 오프로드만 주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랩터의 정말 오프로드 고속 주행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자, 어쨌든 사실 많은 분들이 뭐 픽업 트럭을 오프로드나 뭐 레저 활동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도로에서의 주행, 지금처럼 뭐 고속도로나 일반 도심에서의 주행이 아무래도 좀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전에 사전 공개 행사에서 진행되었던 이벤트에서는 온로드 주행을 좀 체험을 해볼 수가 없어서 정말 아쉽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좀 시승차를 좀 마련해서 온로드 고속 주행 같은 것도 좀 체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전고도 높고 차량의 지상고도 높죠. 그래서 올라타듯이 올라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스펜션 세팅 자체도 이 오프로드 주행에 좀 걸맞게 상당히 좀 무른 부드러운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동력 성능, 그러니까 주행 성능 자체가 굉장히 좀 푹신하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 도로에서 뭐 요철을 지날 때라든지 아니면 차량의 좌우 움직임 같은 것을 볼 때 이렇게 좌우로 롤도 많이 좀 느껴지고 고속 주행 시에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긴 한데요. 지금 실제로 이 포드 레인저를 고속도로에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고속 주행 성능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고속 주행 안정성이 상당히 좀 괜찮네요. 그래서 사실 오프로드 성능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픽업 트럭들이긴 하지만 온로드 주행 성능도 굉장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뭐 픽업 트럭임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괜찮은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산길처럼 와인딩 로드처럼 계속 이렇게 커브가 이어지는 코스에서의 안정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세단이나 뭐 다른 SUV들과도 조금 비교하기 어렵긴 하겠지만, 이 고속 주행 시 아니면 직선 도로를 주행할 때나 이 완만한 코너를 지날 때 이런 부분에서 뭐 불안감을 느끼거나 이런 점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좀 안정적인 성능을 좀 보여준다라고 생각되고요. 자,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디젤 파워트레인입니다. 사실 이 포드 코리아가 이 레인저를 들어오면서 조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뭐 디젤에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가솔린에 들어올 것이냐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예상 밖의 디젤 모델이죠. 미국 제조사의 픽업 트럭인데도 불구하고요. 사실 레인저는 남아공산입니다. 남아공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남미 지역에 수출되는 이 물량, 그리고 유럽 쪽에 수출되는 물량들을 생산하는 공장이 위치해 있는데요. 자, 국내 시장의 픽업 트럭 경쟁이 조금 치열해졌죠. 지프 글라디에이터도 있고 쉐보레 콜로라도, 그리고 쌍용 브랜드의 렉스턴 스포츠 칸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그 속에서 좀 차별화를 하기 위한 라인업 구성인 것 같습니다. 이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이드 트랙 그리고 랩터 두 가지 모델을 선보이고, 두 가지 모두 이제 디젤 파워트레인, 같은 디젤 파워트레인에 탑재를 하고 있죠. 쉐보레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파워트레인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3.6L의 이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조금 차별화를, 다른 경쟁 모델들과 좀 차별화된 지점을 찾기 위해서 디젤 엔진을 선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포드 코리아도 이 국내에서 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좀 출시 전에 좀 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뭐 SUV라든지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좀 디젤 모델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상용 용도로도 좀 사용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디젤의 이 효율성, 연비 효율성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반영된 라인업 구성, 엔진 파워트레인 구성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쉐보레 콜로라도와는 또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디젤 모델이기 때문에 연비는 한 10.0입니다. 물론 다른 가솔린 파워트레인을 갖춘 픽업 트럭보다는 좀 더 높긴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절대적으로 봤을 때 수치가 이렇게 높다는 생각은 좀 들지 않네요. 워낙 좀 차량이 크기도 하니까요. 레인저 같은 경우에 경쟁 모델들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부분이 이 주행안전 기능입니다. 에이다스 기능 같은 경우에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고, 스스로 조절하고 차간거리를 조절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차선의 중앙을 유지해서 주행하는 기능들도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 모델들 같은 경우, 특히 쉐보레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만 탑재를 하고 있죠. 좀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아쉽다는 얘기를 쉐보레 콜로라도 시승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를 시켜 놓고요. 앞차의 거리 조절하고 속도도 맞춰서 지금 올려 보겠습니다. 시속 90km 정속 주행을 하는 경우에 지금 차선의 중앙을 좀 유지하는 기능을 보고 계시는데요. 사실 완전하게 좀 차선의 중앙을 유지한다기보다는 한쪽 차선을 이제 걸쳤을 때 다시 안쪽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스티어링 휠을 조향해서 이동시키는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코너가 어느 정도 완만한 코너에서는 좀 잘 작동을 하긴 하지만 코너의 기울기가 좀 큰 코너를 지날 때는 바로 좀 풀려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에 시승을 했던 다른 세단 모델이라든지 SUV 모델에 탑재되어 있던 차선 유지 기능보다는 조금 더 하위 버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90km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순간 연비는 한 1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속 주행할 때 연비, 이럴 때 순간 연비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한 15에서 16 정도를 계속 발휘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가속을 하게 되면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또 가속 좀 시속 90km로 정속 주행 상황인데 조금 더 순간 연비가 높게 나오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정속 주행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좋은 연비를 좀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조금 주행할 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응답성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픽업 트럭은 초반에 강한 토크를 가지고 있는 이 파워트레인을 탑재를 하고 있지만 한 번에 끌어내기보다는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는, 지그시 토크를 힘을 발휘하는 이러한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아마 급가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라도 차가 시원시원하게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지그시 이제 가속을 해 나가는 느낌인데요. 고속 안정성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꾸준히 발휘하는 이 힘과 고속 주행 시 안정성,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서 좀 속도를 내면서 주행을 해도 운전자가 상당히 좀 안심하고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와이드 트랙 모델의 가격은 4,990만 원입니다. 특별히 다른 옵션이 있는 건 아니고요. 랩터 모델 같은 경우는 6,390만 원대의 가격입니다. 가격 자체가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랩터 같은 경우에는 이 뛰어난 오프로드 성능을 강조한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와이드 트랙에 탑재되어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이 시내 주행, 일반 주행에 좀 필요한 옵션들이 많이 좀 빠져 있습니다. 오프로드 사양에 좀 특화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조금 이 랩터 모델에는 높은 가격을 좀 책정을 하고, 어차피 많이 팔릴 모델은 아니니까요. 좀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이 핵심 주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와이드 트랙을 조금은 더 합리적인 가격에 좀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쉐보레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 GM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미국에서 수입된 차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메리트를 가지고 있죠. 풀 옵션 차량인 가장 상위 트림을 구매를 해도 지금 와이드 트랙과 좀 비슷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옵션 사양에 있어서는 주행 보조 시스템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두 모델을 좀 꼼꼼히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이 경쟁 사양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랩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프 글라디에이터와 조금 경쟁을 하게 되겠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요. 물론 아직까지 픽업 트럭이 주류 시장으로 편입되는 모델은 아닙니다. 분명히 좀 하지만 특색 있는 차량을 좀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픽업 트럭이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있는데요. 도심이나 고속도로에서 주행에 좀 특화된 이 주행 보조 시스템들을 원하시는 고객분들이라면 포드 레인저가 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라든지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이런 커넥티드 기능들을 조금 더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쉐보레 콜로라도가 좀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관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는 쉐보레 콜로라도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좀 미국 픽업 트럭 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물론 포드 레인저도 굉장히 당당하고 이 픽업 트럭 다운 좀 강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디자인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한번 꼼꼼히 한번 비교를 해보신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젤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소음이나 진동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대단히 시끄럽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정속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디젤 모델이라는 생각이 좀 잘 안 듭니다. 그렇게 크게 들 만큼 실내로 들이치는 소음도 없는데요. 일단은 가속을 해보면
조금 좀 가랑가랑한 소리들이, 좀 엔진음들이 실내로 들이칩니다. 사실 이 엔진음들이 좀 RPM 회전수가 낮은 영역에서도 이제 막 가속을 시작하는 뭐 20km, 뭐 30km의 속도에서도 좀 비슷한 엔진음들이 좀 크게 좀 들려오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진동 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일반적인 디젤 엔진에서 느껴지는 뭐 소음 정도, 그리고 진동은 비교적 잘 억제되어 있다는 부분도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래도 디젤 모델 선택을 원하시는 소비자분들이라면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